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입시는 엄마가 90%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곧 새학기를 앞두고 선행이라든가 예습 복습을 하고 있는 엄마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조금 이제 알 것은 알고 할 수 있는 건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다가 이 책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소개를 해주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검색하다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소개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이분은 그 새 아들을 도쿄대 의대를 보낸 엄마인데요. 어떻게 보면 뭐 도쿄대 의대 알아서 갔겠지. 뭐 엄마가 뭐 어쨌다고 책을 냈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책을 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육아를 하다 좀 지치고 힘들 때, 힘들다는 핑계를 이분 앞에서는 요만큼도 내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또 듭니다. 뭐 옛날에는 대충 키워도, 혹은 뭐 혼자 공부해도 공부를 잘했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요즘은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를 도와주는 사람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쵸.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혼란스럽고 놀 것도 너무 많고 유혹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이 책을 제가 빌렸기 때문에 책에다가 이제 밑줄을 긋지 못하고 이렇게 노트에다가 필기를 했어요. 함께 제가 요약한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취할 부분만 취해야지, 나는 이렇게 못하는 엄마라 너무 미안하다, 혹은 뭐 이걸 읽고 갑자기 애를 잡는다거나 이제 그런 부작용이 없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좋은 점은 또 배울 건 배우고 또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또 안 해도 상관이 없죠. 자, 이분은요, 임신 기간에 육아서나 초등학교 국어, 수학, 교과서 등 구할 수 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찾아서 읽었다고 해요. 또 육아 우울증 같은 부정적 측면의 정보도 미리 알아두었대요.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위기가 닥쳤을 때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요. 굉장히 현명하죠. 저도 첫 아이 임신했을 때 육아서를 이제 몇백 권 정도를 봤었어요. 미리. 육아는 이런 거구나. 육아는 이럴 때 힘들구나. 아니까 사실은 안 힘들었어요. 안 놀라웠어요. 봤기 때문에, 배웠기 때문에. 입시를 앞둔 시기에는요, 다른 많은 것들보다 아이들의 공부 준비를 우선했다고 해요. 이분은 교사 원래 출신인데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 직업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매진을 했다고 합니다. 육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무려 4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 셋에 딸 하나. 문제집을 복사하거나 중요한 부분에 표시하는 일을 하다 보면 눈 깜짝할 새에 오후가 되었다. 문제집을 복사를 되게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풀어야 될 문제 같은 거 복사를 해서 집에 소형 복사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의 무슨 학원급이죠. 그죠? 또 나는 아이들이 자기 전에는 나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새벽 2시에 자는 날도 부지기수였다. 확실히 많은 아이들이 밤에 깨어있을 때 엄마가 깨어있으면 더 마음이 편하고 집중이 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 겁 많고 밤에 깜깜하고 무섭고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같이 옆에 있어주면 든든하죠. 나는 우리 엄마가 깨어있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한 거야. 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나는 아이의 공부와 생활 리듬은 확실하게 챙기지만 그 외의 일은 적당히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살림을 다 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모의고사나 단원평가 등에서 3번 이상 틀린 문제, 아마 어떤 유형을 자꾸 틀린다 하는 것이 있을 때는 종이에 크게 쓰고 벽이나 천장에 붙였다고 해요. 한마디로 오답 노트를 이제 보이는 곳에 붙여서 다 맞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네. 우리 오답 노트 만들지도 않고 네, 저는 오답 노트를 만들어 본 적이 없고요. 네, 오답이 너무 많아서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그런 거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한 학기 어떤 문제집 있으면 맨날 다 못 푸는데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그런 일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 과목에 한 권을 한 학기에 못 풀었어요, 늘.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엄마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저도 보면서. 시험을 앞둔 일주일간은 아이 곁에서 현대문학 문제를 낭독하거나 동그라미를 치거나 이제 채점을 하거나 다른 아이의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이불을 개지한 적도 있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우지만 4아이를 키우셨잖아요.
채점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박이야. 채점할 게 너무 많아요. 공부를 해도 이제 엄마가 채점하느라 너무 바쁘죠. 그릇도 개수대에 쌓여갔다. 설거지를 안 해서. 그래도 상관없다. 이불을 깔고 개거나 설거지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한 문제라도 더 푸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엄마가 탁 앉아서 아이들을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하면서 이제 도와줬다는 거죠. 대단하죠. 이분은 아이들에게 절대 채점을 시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더 풀게 해야지 아이가 채점을 한다고 성적이 이제 느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렇게 밤늦게까지 공부를 시키면 애들이 불쌍하잖아.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은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게 훨씬 불쌍하죠. 이러니까 이제 애들도 다 듣고 남편도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이런 육아 같은 관이 남편이랑 조금 안 맞아서 많이 싸우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 큰 소리로 싸워서 늘 이기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90%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이랑 관계가 엄청나게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책 내용에서. 아이들이 엄마랑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랬대요. 공부가 어딘지 모르게 외로운 행위로 인식되면 게임이나 만화 같은 즐거운 일로 도망치고 싶다. 그래서 외롭지 않도록 아이가 엄마랑 늘 함께 이렇게 모여있는. 혼자서 방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식탁에 둘러앉아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생기면 아이들은 좀처럼 집중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멀리 엄마랑 떨어져 있으면 집중을 이제 하기 어렵다고 해요. 물론 하는 애들도 있겠죠. 음악도 가정도 체육도 100점을 맞는 것이 가장 좋다. 공부 잘하는 애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체육 같은 것도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해요. 저는 이런 과목도 100점을 맞으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공부를 못한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 음악, 가정, 체육 저거 수능에 나가는 것도 아닌데 뭘 저렇게 열심히 하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게 사람 태도 같아, 태도. 그렇다고 뭐 다른 건 뭐 열심히 하냐? 그것도 아니죠. 어디서 어떤 지식이 필요할지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하게 입시 문제에 나올 수도 있다. 전 특히 한자를 많이 손을 놨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 이거 한자를 왜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신문이 한자에서 한글로 바뀐 지가 언젠데 이러면서 되게 무시했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래서 뭐든지 좀 성실한 거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분은 어떤 수업이든 성실하게 임한다. 이것이 기본이다라는 걸 아이에게 가르쳤다고 해요. 저는 아이들이 정말 예체능 과목이든 뭐 한문이든 제2 외국어든 선생님을 좀 존중하면서 수업에 성실하게 임하기를 저도 바랍니다. 2개월분의 달력을 붙여서 시각화를 했대요. 자, 시험이 2달 남았다라는 거죠. 2달 후 시험에 학습 의욕이 생긴대요. 벽에다 이제 붙여놨다고 해요. 출제 범위를 파악하여 언제 무엇을 공부할지 엄마가 구체적으로 정한다. 대단하죠. 학습 플래너네요, 엄마가. 평소에 숙제 내용을 봐주고 쪽지 시험도 엄마가 했기 때문에 잘 알았다고 합니다. 100점을 목표로 돕기 때문에 시험 범위를 들으면 이번에는 국어 과목 양이 꽤 많구나. 이번 사회 과목에는 둘째가 잘 못하는 분야가 나오겠네? 감이 잡힌다. 대단하죠. 아이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으면 이런 것 같지? 중학교 입시 전에는 7시간, 대학 입시 전에는 15시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혹시 하루 공부 시간인가 싶기도 합니다. 7시간, 15시간 어마어마하죠. 엄마가 감정을 넣어서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면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대요. 그 아이들이 뭐 문제를 풀거나 그럴 때 이해를 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는 요즘 이걸 문해력이 좋다,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엄마가 감정을 넣어서 소리 내서 읽어주면 할 수 있대요. 등장인물의 기분이나 이야기 배경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면 더 빨리 이해한다고 합니다. 교과서나 문제집을 소리 내서 읽어줬대요. 전 여기에서 되게 별표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문제집을 처음 푸는 아이가 이해를 굉장히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거 책도 많이 읽었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했더니 이제 이런 배경 지식도 없고 경험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첫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문학 작품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어스름한 새벽,
눈을 밟으며 장에 나가는 어머니가 삐리리 하면서 자, 이 어머니의 감정이 어떨지 고르세요. 이게 문제였는데 이제 1번 연민, 뭐 2번 동경 막 이런 거 써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냥 어머니가 나가면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는 그런 감정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경험이 없고 이런 문학 작품을 많이 접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야, 이 추운데 장에 뭐 팔러 나가는 어머니인데 춥고 이렇게 막 잠도 많이 못 자고 그리고 뭐 걸어가고 힘들고 좀 불쌍하지 않아? 이렇게 같이 이제 대화를 해줬죠. 지금 시대상이랑도 좀 맞지 않은 이야기라서 아이들이 더욱더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낭독할 때는 그 문장의 배경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가면서 읽게 되었대요. 그러면 아이의 부담이 줄고 점점 빨리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내 딸이 있는데 이 딸이 10살 정도 됐을 때 엄마 그만 읽어주세요 라고 했대요. 이게 뭐예요? 이제 저 혼자 읽어도 이해가 됩니다 이 뜻이죠. 굉장히 수년간 이제 아이에게 읽어준 거지 계속. 역사 만화, 세계사 만화는 언제든 읽을 수 있게 전부 사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읽고 우리가 너무 나는 너무 해주는 게 없구나. 아유 저렇게 어떻게 해주나. 너무 비교하거나 뭐 자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거는 해보고 또 아이랑 또 같이 맞춰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되게 좀 도움이 됐고 저랑 또 통하는 점도 많았던 그런 분이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도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